왜 그렇게 됐냐면 일반적인 재개발은 기본계획을 먼저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재개발을 구역지정을 지정하는데 뉴타운법이라고 하는 도시재생 촉진법은 특별법에 의해서 뉴타운 지정을 빵 하는 순간 기본계획과 구역지정이 동시 지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역은 뉴타운이 해제가 되면서 뉴타운 자체의 특별법에 의한 뉴타운이 해제가 되면서 뉴타운 해제로 인해서 기본계획과 구역지정이 또 동시에 해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신축이 가능해진과 동시에 그런 신축 물건은 구역지정이 다시 되더라도 기본계획이 되더라도 분양 자격에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건 뭐냐?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어디까지 풀렸느냐, 그 날짜가. 그걸 잘 판단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저 같은 이 업계에 오래 있던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또 한 명은 누구냐면 서울시 담당자들이겠죠. 그래서 서울시 분양 대상 규정을 이제 보게 될 건데요. 서울시가 어떻게 분양 대상 규정을 하고 있는지를 규정을 이제 보게 될 건데, 근데 이거를 지금 보여드리기 전에 몇 가지 좀 알고 가셔야 될 개념이 뭐냐면, 저는 2003년도부터 제가 이런 수업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일반인이 아닌 중개사 대상 수업 많이 했고요. 지금은 이제 일반인도 수업을 많이 듣고 계신데, 저는 그때 당시에 부산에 가든 인천에 가든 경기도에 가든 똑같이 서울에 대한 거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유는 뭐냐면요. 서울이 표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거는 서울에 대한 기준점이지만 쭉 설명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부산에 같은 경우에 인천 같은 경우에는 기준 날짜라든가 이런 것만 살짝 바꿔서 적용시키면 돼요. 그래서 서울에 어떤 경우에 분양자격이 있냐 없냐를 보게 될 건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뭐냐면 얘를 아파트를 한 채를 준대요. 그런데 무허가 건물도 아파트 한 채를 준대요. 그럼 이제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나도 아파트 한 채 봤는데 얘도 아파트 한 채 봤는데 얘는 땅이 없는데? 그러면 나도 요 땅과 건물을 이렇게 분리해서 소유권을 내 이름, 내 마누라 이름 이렇게 바꾸면 나도 아파트 2개 달라고 할 수 있겠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또는 90제곱미터도 아파트 한 채를 봤는데요. 943, 360제곱미터도 아파트 한 채를 봤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 그러면 공유 분할하든가 필지 분할해서 아파트를 4개 달라고 할 수도 있겠네? 또는요, 재개발 지역에 가보시면요, 건물과 땅이 여러 개의 필지 위에 건물이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럼 이 건물 중에, 땅 중에서 일부분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 그런데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 봤더니 89제곱미터 가지고 있네요. 서울 같은 경우는 9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어야 아파트 받을 수 있는데, 89제곱미터 가지고 있는 거예요. 1제곱미터가 부족해서 아파트를 못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 봤더니 남의 건물 밑에 여기에 1제곱미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요것만 사서 요 소유자가 요걸 소유권을 바꿔서 붙여버리면 그럼 90이 넘게 되잖아요. 이런 걸 아파트 줄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분리시킬 것 또는 붙이는 것에 대해서 줄 거냐 말 거냐를 놓고 기준점을 정한 게 이게 뭐다? 이게 분양자격 분양대상 기준이다. 그런데 이런 걸 정할 때 금지로서 정할 것이냐 허용으로 정할 것이냐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분리하지 마 이렇게 붙이지 마라고 하는 거를 하지 마 라는 형태로 정할 것이냐 이것만 돼 이렇게 된다는 오로 정할 것이냐. 법은 허용으로 정하는 게 센 법이에요. 금지로 정하는 게 약한 법이고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이라는 큰 땅에서 여기만 담배를 피우지 마라고 금지로 정한다면 그러면 여기는 담배를 피울 수 없지만 다른 데에서 모든 데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지로 정한다는 것은 그 금지된 행위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허용으로 정해서 여기서만 담배를 피워 이렇게 정하면 그러면 모든 지역에서 담배를 못 피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흡연자 입장에서는 허용구역을 정하는 게 훨씬 더 센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법을 정할 때 금지로 정할 것이냐 허용으로 정할 것이냐를 정하는데요. 그런데 국가가 개인을
단속을 해야 되는 어떤 이렇게 강하게 규정을 해야 되는 이렇게 어떤 이렇게 제한을 갈 때는요,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허용으로 정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어, 점심에 뭐를 먹어, 저녁에 퇴근을 해, 이렇게 허용을 정하게 되면 로봇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정할 때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뭐뭐 하지만을 정할 수 있지만 뭐뭐 해는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거는 하지만을 정할 수 있지만 뭐뭐 하지 말라고는 정할 수 있지만 뭐뭐 하라고는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금지로 정하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문 쪼개기는 이렇게 하는 건 안 돼, 이렇게 하는 건 안 돼, 이렇게 붙이는 건 안 돼라고 정하니, 안 돼라고 정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것만 아닌 것들은 다 된다라는 거죠.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국가가 뭐야 이거, 너도 안 돼. 그랬더니,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럼 나는 되네. 야, 그럼 국가 너 안 된다고 내가 했잖아. 그랬더니 이 지문 쪼개기 하는 사람이 요거랑 잘 봐봐, 모양이 좀 다르잖아,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소송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2003년, 4년도쯤에 이런 수업을 많이 했는데, 안 돼를 정했더니 그때 당시에 공인중개사분들만 한 2만 명 이상이 제 수업을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에서 정말 똑똑하신 분들은 저것만 안 된다고 했으니까 저것만 안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해서 갑자기 어느 순간 제 수업이 뭐로 변질이 됐냐면 지분 쪼개기 수업을 알려주는 수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배우셔서 지분 쪼개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지금 유튜브에도 꽤 많이 계시죠. 예. 그래서 지금 뭐가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기에 앞서, 그러면 조합원들은 무엇이냐에 대한 개념.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좀 답답해 하시는 수업인데, 왜 어느 지역은 투자라는 얘기 안 하고, 저희는 어제도 계약서를 하나 쓰고 오늘도 계약서를 하나 썼어요. 근데 요즘은 1일 1계약서로 물건을 사고 있는데, 그런데 왜 그런 물건 산 얘기는 안 하고 이렇게 너무 어려운 수업만 하느냐. 근데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이 돼야지만 그 다음에 다시 같이 우군이 돼서 물건을 살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론 수업을 할게요, 계속해서.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라고 부르고 있고요. 재건축은요, 토지 및 소유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법에서는요, 좀 더 특이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토지 등 소유자와 토지 및 소유자를 합해서 토지 등 소유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법은 토지 등 소유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토지 등 소유자와 토지 및 소유자를 같이 표현하고 있지만, 하지만 국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와 토지 및 소유자를 구분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 토지 등 소유자는요, 토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 건물만 가지고 있는 사람, 토지와 건물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토지 등 소유자라고 부르고요. 토지 및 소유자는요, 토지와 건물, 이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AND예요, AND. 이만 토지 등 소유자라고 부르는데, 바꿔서 얘기하면 재개발은 토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조합원이 되는 거고요. 건물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토지와 건물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재건축은 토지와 건물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지만 조합원이 돼요. 그래서 건물만 가지고 있다, 토지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재건축에서는 조합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건물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잔뜩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조합원이 아니죠. 조합원이 아니니까 아파트 못 받는 거죠. 근데 어디 저기 멀리 재건축 전에 땅이 한 평 나왔네. 그 한 평을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공유 취득을 해요. 공유 취득을 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토지와 건물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게 되는 거죠. 단 한 평이라도. 그러면 토지 및 소유자가 돼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법에서는 토지 및 소유자라고 하고 있다가 2003년도부터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요, 건물과 그 부속 토지라는 말로 그 부속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반드시 요 밑에 있는 땅이어야 돼요. 이 밑에 있는 땅이 아니면, 그 건물과 그 밑에 있는 땅이 아니면 건물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는 땅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건축에서는 조합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없다를 따질 때 뭘 보느냐? 이 물건은 이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 물건은 아파트 받을 수 있다.
이 물건 아파트 받을 수 없다를 따질 때 뭘 보느냐? 그때 건축물 대장을 보느냐, 등기부 등본을 보느냐인데요. 분양 대상 기준은 원칙상 대장을 보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오늘 밴드에 어떤 한 분이 중개사님이 질문 올리셨죠? 다가구를 다세대로 분할했는데 분할된 대장상의 분할 날짜는 99년도인데 오늘 저희 밴드 보시면 나와요. 그런데 그러니까 다가구를 다세대로 분할한 대장상의 분할 날짜는 99년도인데 그 대장상이 분할된 날짜에 의해서 등기부 등본의 등기 소유권을 바뀐 거는 2005년도다. 그러면 뭘 봐야 되느냐? 걔만 예외적으로 다가구를 다세대로 분할된 것만 예외적으로 걔는 등기부 등본을 보라고 법에서 명시해놨어요. 그렇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우는 그럼 명시해줘요. 다가구를 다세대로 분할한 거는 등기부 등본 날짜가 기준이다. 이렇게 예외적으로 명시해주고요. 명시가 안 돼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대장이 기준일이에요. 그러면 대장을 기준으로 볼 때는 그러면 대장은 허가 기준이냐 사용 승인 기준이냐인데 당연히 대장이 만들어지는 날짜니까 사용 승인일이 기준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등기부 등본을 예외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등기부 등본을 보는 경우는 어쩌냐? 원인이냐 접수냐. 근데 대한민국의 헌법 기준은 등기의 불인정이 아니고 뭐라고 표현하죠? 그러죠?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등기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법원은 등기를 쳐줬지만 그 법원은 그냥 요식행위로 등기를 쳐준 것이지 승인을 해준 것이지 그 등기가 실제로 일어난 그 원인은 접수를 받아줬지만 그 원인은 등기가 인정을 해줄 수가 공신력을 제공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등기제도는 공신력이 없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공신력을 인정해주지 않고 공신력이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상속이 이루어졌지만 그 접수 날짜는 접수는 받았지만 실제적인 거는 상속 원인으로 봐야 된다. 내가 등기 접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등기가 쳐졌어. 그런데 이게 나중에 봤더니 협박에 의해서 등기가 쳐진 경우예요. 정상적인 매매가 아니고요. 그럼 원인이 잘못된 거죠? 그죠? 등기에 공신력이 없다. 공시력이 아니고 공신력이죠, 공신력. 그래서 원인이 협박이면 협박이 무효잖아요. 그러면 접수가 된 게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등기 제도는 원인을 더 중요시, 원인 날짜, 원인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요. 재개발만 예외적으로 접수일로 기준점으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시면 원인과 접수가 두 개가 공존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인 날짜로 보면 아파트 분양 자격이 돼요. 근데 접수 날짜로 보면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원인은 안 따진다는 거죠. 재개발에서만큼은. 재개발이 아닌 다른 거는 원인이 기준이에요. 세법도 원인이 기준이고요. 현장에 갔더니 대장은 있는데 등기는 없어. 그러면 아파트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왜냐면 대장이 기준이니까. 그리고요. 재개발 지역의 조합원은요. 나는 재개발 조합에 동의하든 안 하든 무조건 조합원이에요. 그리고 재건축의 조합원은요. 내가 조합에 가서 내가 재건축에 동의할게라고 내 의사표시를 밝혀야지만 조합원이에요. 이거를 강제가입제도냐 임의가입제도냐로 보거든요. 그래서 강제가입제도를 쓰고 있고요. 재개발은요. 재건축은요. 임의가입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은 내가 강제가입이 되어 있는데 나는 재개발로 안 할 거야. 나는 재개발에서 빼줘. 의사표현을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조합원에서 빠져나오는 구조예요. 의사표현을 안 하고 있으면요. 의사표현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조합원으로 봐요. 근데 재건축은 그게 아니에요. 재건축은 의사표현을 안 하고 있으면 조합원이 아닌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려는 거냐? 재개발 지역이 이렇게 있네요. 이게 조합원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재개발을요. 그럼 추진을 막 다 했어요. 그럼 여기가 재개발 지역이라는 거잖아요. 재개발 지역. 그럼 여기가 재개발 지역이라고 누가 명시해줬죠? 누가? 국가가 명시해준 거죠. 뭘로?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걸로. 또는 구역 지정이라는 걸로. 여기는 재개발 지역입니다. 라고 국가가 명시를 해준 거예요. 명시해주는 순간
요 모든 조합원은 조합원인 거죠. 그러면 요 국가가 명시해주는 순간 어떤 한 사람이 추진을 했어요. 돈을 다 써버렸네. 돈을 막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 돈을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는 거죠. 누가? 조합원들이 다 부담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동의하지도 않은 조합원들 돈마저도 추진 주체가 써야 되느냐 마냐에 놓고 문제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옛날 고 전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이 돈을 국가가 일부 보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 매몰 비용을 국가가 줘야 된다라고. 그래서 국가가 서울시가 주기 너무 많으니까 그거를 국가의 돈도 좀 줘라. 지방자치단체 돈도 아닌 국가의 돈을 좀 대달라라고 했던 게 그게 매몰 비용이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요. 모두가 조합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 재건축할래. 재건축할래.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나머지 사람들의 계속해서 설득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중간에 이 사람들이 돈을 썼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끼리 그냥 돈을 쓴 거예요. 그래서 돈을 나중에 부담해 줄 것도 이 사람들만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이제 임의 가입제냐 또는 강제 가입제냐 얘기예요.